2010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폐기물 수거 현장. 강남 재개발 지역에서 실려온 이삿짐 박스 속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곰팡이가 핀 물건들 사이 테이프가 늘어질 대로 늘어진 휴대용 카세트였죠.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누른 직원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젊은 여자가 영어 단어를 읽어주는 평범한 학습 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죠. 다급한 발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급박한 신음. 그 소리가 끊긴 뒤 흘러나온 건 차마 인간의 것이라 믿기 어려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이수진. 그녀는 2003년 12월 강남의 한 고급 주택에서 입주과외를 하던 중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졌죠. 하지만 7년이 지난 어느 날 재개발로 철거될 집의 창고에서 그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손때 묻은 경제학 원서, 그리고 그 낡은 카세트. 가출한 사람이 왜 자신의 물건을 두고 떠났을까요? 서울대생의 짐이 왜 7년간 그 집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테이프 속 그 섬뜩한 목소리의 주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7년간 그 땅 위를 밟고 다녔던 사람은 과연 어떤 얼굴로 살아왔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 2003년 4월의 어느 오후, 서울 외곽의 한 대학병원. 수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죠. 온몸에 연결된 관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소리. 수진의 손이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죠.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심장 판막증, 말기. 6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식당 일로 딸을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행정고시를 준비하며 틈틈이 과외를 했지만 수진이 모아둔 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인생 망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엄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게 됐다고.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다고. 어머니가 나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은 수진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사회과학대학 게시판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게시판 한쪽에 빼곡히 붙은 과외 구인 전단지에 고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찾는 건 일반적인 과외가 아니었습니다. 입주과외, 학생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담으로 가르치는, 속된 말로 식모살이나 다름없는 그 일자리였죠. 휴학은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고시 공부를 중단하고 돈을 벌어야 했죠. 일반 과외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주 과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숙식이 해결되니 번 돈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고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강남권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대 지동, 고3 여학생, 의대 목표. 다른 공고들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서울대 출신 우대, 성과에 따른 추가 보너스 지급. 수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은 이틀 뒤 대치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을 연 건 40대 후반의 여자였죠. 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굵은 금팔찌.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죠. 수진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첫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정말 서울대 경제학과가 맞느냐는 것이었죠. 수진이 학생증을 보여주자 그제야 상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딸 이야기를 꺼냈죠. 고3인데 성적이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내신 7등급, 모의고사 전교 꼴찌권. 그런데 반드시 의대를 보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딸이 의사가 되어야 물려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외 선생을 수십 명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애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려고 들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딸을 의대에만 보내주면 과외비와는 별개로 큰 금액을 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수술비를 채우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딸의 생활 전반을 관리해야 했죠. 아침에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공부하는 동안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도 해야 했죠.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외가 아니었죠. 고액의 식모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8개월만 버티면 됐죠. 그렇게 수진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은 유독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밖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수진은 부잣집에 체면 치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은 대치동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반지하 창고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죠. 보일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죠. 첫 수업날 학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교재를 펼치자 올려다봤죠. 그 눈빛에는 호기심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무관심뿐이었죠. 적당히 하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기부 입학할 거니까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제로 가르치는 대신 스스로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야 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기를 심어줘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생의 방창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죠. 창문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죠. 수지는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생은 이상한 질문을 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언니는 무서운 거 없어요? 수지는 사춘기 감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지는 이 집의 질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다. 청소가 덜 됐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모든 게 수진 탓이었죠. 서울대 경제학과,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는 손이 떨릴 때마다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수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죠. 병원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고 했던 어머니.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8개월만 버티면 됐습니다. 가방 속에는 옷 몇 벌과 함께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언젠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을 위해 챙긴 책이었죠. 밤마다 수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듣기용으로 쓰던 낡은 휴대용 카세트도 있었죠. 수지는 이 카세트로 학생에게 영어 단어를 녹음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세트는 7개월 뒤 이 집에서 벌어질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게 됩니다. 수진의 급박한 신음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그 직후의 대화까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 12월,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죠.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진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학생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죠. 만년 7등급이던 내신은 4등급까지 상승했고 모의고사 성적도 꾸준히 오름세를 탔습니다. 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생을 깨웠고 밤 12시까지 곁에서 공부를 봐줬죠. 지칠 때마다 다독였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마다 수지는 집 전화로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죠. 곧 돌아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지쳐있다는 걸 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서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곧 끝난다고 믿었으니까요. 처음엔 무관심하던 학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소름 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피곤해서 잠깐 졸았을 때
눈을 떠보니 학생이 바로 앞에서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놀라서 몸을 일으키자 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언니 자는 얼굴이 신기해서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수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상한 농담이려니 넘겼습니다. 12월 15일 수시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학생은 지방의 한 사립의대에 합격했죠. 명문은 아니었지만 7등급에서 시작해 의대에 붙었다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은 기쁨으로 들썩였죠. 축하 자리가 마련됐고 고급 한정식집이 예약됐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처음으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와인잔이 채워졌죠. 수지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의 고된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싶었죠. 이제 약속된 돈을 받고 어머니 수술을 시키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자리가 끝난 뒤에도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며칠을 기다렸죠. 닷새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이 먼저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죠. 12월 20일 저녁, 수진은 조심스럽게 약속된 금액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는 것이었죠.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의대에 붙으면 주기로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상대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돈은 명문의대에 붙었을 때 이야기라고 지방 사립의대에 보내놓고 무슨 돈을 바라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었죠. 하지만 상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흰 봉투 하나가 던져졌죠.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초상이 그려진 낡은 지폐들 100만원. 그게 7개월간의 품삯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뒤엎고 싶었습니다. 7개월간의 모욕을 대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지는 거라고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이 계약서가 있다고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하자 상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아느냐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 한번 내면 다신 과외 못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수술비 없어서 이직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죄라고 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7개월간 가르쳤던 학생이 내려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황 설명이 이어지자 학생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수진은 소름이 돋았죠. 창가에서 죽은 새를 내려다보던 그 눈, 잠든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 눈, 거기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습니다. 텅 빈 무관심뿐이었죠.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지방의대인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더니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고액과에 어디서 해봤겠냐고.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에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 수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대로 된 금액을 주기 전엔 나가지 않겠다고 했죠. 상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했죠. 그날 밤 수지는 반지하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죠. 결국 다시 가져온 100만 원. 이것마저 없으면 당장 어머니 병원비도 낼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12월의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맨큐의 경제학을 꺼내 펼쳤죠. 책 사이에 끼워둔 작은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자신이 적어둔 계획이 있었죠. 8개월 과외, 어머니 수술, 복학, 졸업, 행정고시. 그 아래 작은 글씨. 어머니 수술만 끝나면 다시 학교 가서 경제학자 될 거야. 가난해도 괜찮아. 어머니만 건강하면 돼. 수지는 펜을 들어 새로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죠. 내일 한 번만 더 말해보자. 안 되면 노동청에 가자. 포기하지 말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수진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밤 11시 40분, 대치동 빌라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죠. 영원히, 아니 7년간. 2003년 12월 23일,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수지는 사흘째 반지하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내일 아침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없었죠.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머니 수술은 물 건너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계약서를 들고 노동청에 가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이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식사가 끊겼죠. 보일러도 꺼졌습니다. 12월의 반지하는 냉동고나 다름없었죠.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초코바 몇 개로 끼니를 때웠죠.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수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가 바로 노동청으로 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7개월간 가르쳤던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 어쩌면 자신 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기대였죠. 그날 밤 11시경 수지는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죠. 돌아가면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하지만 수지는 문을 열었죠. 내일이면 끝이라고. 오늘 밤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거실에서 발소리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짐 가방이 이미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죠. 당장 나가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일어섰습니다. 돈을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했죠.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팔이 잡혔죠. 수진이 뿌리쳤습니다. 현대가 비틀거렸죠. 그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히 손을 대느냐고, 지금 폭행한 거라고, 경찰 부를까 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죠. 먼저 잡아끈 건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였죠. 수지는 올려다봤습니다. 7개월간 가르쳤던 학생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팔짱을 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마치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발견한 것처럼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순간 얼어붙었죠. 창가에서 죽은 새를 내려다보던 그 눈 잠든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죽은 사람 같다고 했던 그 눈. 그 눈이 지금 수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오히려 이 아이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 다시 수진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거칠었죠. 수진의 어깨가 밀렸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죠.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그 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그 눈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수진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가난한 게 티가 나서 못 봐주겠다는 말, 서울대 나왔으면 다냐는 말이 쏟아졌죠.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진은 참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죠. 하지만 다음 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였죠. 저런 딸 낳아서 뭐하냐고, 어차피 수술해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죠. 어머니 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상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목소리가 떨렸죠. 현대가 비웃었습니다. 찔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다시 밀었죠. 이번엔 더 세게.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웃음. 수진은 올려다봤죠. 학생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죠.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7개월간 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 밀려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밤 이후로 이수진은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입주 과외 선생이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죠. 집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것이었죠.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태호 형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허술했습니다. 2003년 당시 CCTV는 사치품이었죠. 대치동 골목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죠. 사람이 사라지면 흔적도 함께 사라지던 시대였습니다. 형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가출한 것 같다고. 성인이니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진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죠. 딸이 돈을 훔쳤다는 말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도 못한 채 딸을 기다렸습니다. 수술비는 여전히 없었죠. 수술 날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2월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날 그녀의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방 속에는 옷가지와 맨큐의 경제약 그리고 그 낡은 카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지갑도 그대로였죠. 가출한 사람이 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떠났을까요? 경찰은 그 의문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집 앞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직후 그 화단에 새 시멘트가 발라졌죠. 12월 한겨울에 화단 공사라니. 의아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의 어느 새벽, 수진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죠. 어머니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딸이 왔냐고 물었죠. 간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믿지 않았죠. 우리 수진이가 엄마를 버릴 리 없다고,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못 오는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죠. 엄마, 다 됐어. 수술하자. 그렇게 말하며 웃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23분. 어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수진의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시각 수진은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대치동 빌라 앞마당 화단 아래 차가운 흙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어머니의 장례는 쓸쓸했습니다. 수진의 대학 동기 몇 명이 참석한 게 전부였죠. 수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은 수군거렸죠. 정말 돈 훔쳐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수진은 세상에서 잊혀갔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죠. 대치동 빌라는 재개발 예정지로 묶이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저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실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년간 발밑에 있었죠. 매일 아침 그 위를 밟고 출근했고 매일 저녁 그 위를 밟고 돌아왔습니다. 화단에 꽃이 피면 물을 주었고 눈이 오면 눈을 쓸었죠. 그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면서 7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하면서 2010년 11월 서울은 재개발 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도 예외가 아니었죠. 낡은 빌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30층짜리 아파트들이 솟아올랐죠.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사람들은 보상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죠. 10년 전 수진이 머물렀던 그 집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만 15억이었죠. 7년 전 5억에 산 집이 3배로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이사업체가 불려 짐을 정리했죠. 7년간 살았던 집이니 짐이 많았습니다. 창고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창고 물건은 전부 버리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폐기물 수거 직원 최영호 씨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평범한 이삿짐 박스였죠. 곰팡이가 핀 낡은 박스. 대개 이런 건 내용물 확인도 안 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죠. 책이 먼저 보였습니다. 영어로 된 두꺼운 책이었죠. 밑줄이 빼곡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었죠. 그리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주고 있었죠. 별것 아니구나 싶어 빨리 감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죠.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짧은 신음.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신음이 끊긴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차가웠다고요.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나 싶었다고. 마치 버릴 쓰레기 처리하듯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직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테이프 속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죠. 직원은 테이프를 경찰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직접 들어본 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을 추적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처음 영어를 읽어주던 목소리와 신음을 낸 목소리는 동일 인물이었죠. 경찰은 박스 안에 다른 물건들을 조사했습니다. 두꺼운 경제학 원서의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수진. 그리고 그 아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검색하자 2003년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 단순 가출로 종결, 현재까지 소재 불명. 7년 전 가출로 처리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담당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정민 경위. 그는 먼저 2003년 당시 수사 기록을 검토했죠. 허술한 수사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CCTV 확인 없음, 주변 탐문 없음, 피해자 소지품 미회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죠. 박경희는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죠. 녹음된 대화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 둘 다 그 집에 살던 사람들로 추정됐죠. 그리고 테이프 속에서 들린 단어들, 화단, 시멘트, 아무도 모른다. 박경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반소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수진이 사라진 직후 그 집 앞마당 화단에 새 시멘트가 발라졌다는 기록이었죠. 동네 철물점 주인의 진술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웬 시멘트를 사가냐고 물었더니 화단 보수공사라고 했다고요.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박경희는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대치동 9옥 앞마당. 재개발로 곧 철거될 예정이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찰이 대치동 9옥에 도착했습니다. 하단의 시멘트를 걷어내기 시작했죠. 탑이 시멘트를 파고들었습니다. 30cm, 50cm, 그리고 2m쯤 팠을 때 삼날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었죠. 수사관들은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건 1000조각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옷감. 7년 전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었을 것이죠. 그 다음은 녹슨 귀걸이. 작은 진주가 달린 귀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얇은 반지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유골이었습니다. 7년간 흙 속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뼈. 살도, 이름도 잃어버림. 하지만 진실만은 품고 있던 뼈. 현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박경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7년 전 어머니 수술비를 벌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던 24살의 여대생. 세상은 그녀를 본을 훔쳐 도망간 도둑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녀는 한 발자국도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7년간
바로 이 땅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골 옆에서 휴대용 카세트가 발견됐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지만 테이프는 아직 재생이 가능했죠. 7년간 땅 속에서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순간부터 그 직후에 오간 대화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죠. 이제 그 테이프가 입을 열 차례였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국립화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2004년 사망한 이수진의 어머니였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화장됐지만 당시 병원에 보관된 혈액 샘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과는 유치. 하단날에 묻힌 유골은 7년 전 실종된 이수진이었습니다. 박정민 경위는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두 사람. 당시 그 집에 살던 모녀였죠. 어머니는 현재 서초구 반포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병원 인턴 의사였죠. 7년 전 수진의 지도로 의대에 합격한 그 학생이었습니다. 체포는 같은 날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체포됐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기도 전에 무릎이 꺾였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7년간 기다려온 날이라는 걸. 딸의 체포는 달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 흰 가운을 입은 그녀가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동행을 요청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환자 차트에 뭔가를 적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건넸죠. 3번 침대 환자 수액 교체해달라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복도 끝에 환자 병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죄로 체포됐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아니, 7년간 그랬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병원 복도에서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7년 전 계단 위에서 수진을 내려다보며 웃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취조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박경희가 낡은 카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7년간 흙 속에 묻혀있던 그 테이프. 모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박경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니, 7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는 듯. 재생 버튼이 누렸습니다. 체각. 그리고 지직거리는 잡음. 7년 전 그날 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어 단어를 또박또박 읽어주는 소리였죠. 과외 녹음용으로 켜둔 테이프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테이프를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니, 끌 틈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테이프가 20분쯤 흘렀을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말이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엔 나갈 수 없다고.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어디서 감히 대드느냐는 말. 가난한 게 티가 난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약속을 지켜달라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죠. 동시에 짧은 신음.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죠. 손으로 귀를 막으려다 멈췄습니다. 들어야 했죠. 자신이 한 일을. 하지만 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신음 소리가 끊기는 동안에도, 정적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테이프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일어나! 야!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녹음됐죠. 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죠. 어머니가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밀었는데 문지방에 부딪혔다고. 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는 대신 침착하게 물었죠. 반응이 있느냐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딸이 다가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반응이 없다고. 그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의대 합격생답게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느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고, 119를 불러야 하느냐고. 그때 딸이 말했죠. 그 말은 취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신고하면 자신은 대학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신고하면 어머니가 구속되고 자신의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죠.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딸이 말에 잘랐죠. 이미 늦었다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앞마당 화단에 묻자고 했습니다. 시멘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취조실의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에도, 화단에 묻자는 그 말이 취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마치 남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테이프가 끊었습니다. 취조실에 정적이 흘렀죠.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고.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질문이었죠. 그 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경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7년간 땅에 묻혀있던 스승의 유골이 발굴됐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재생됐는데 첫 질문이 증거 능력이라니. 딸이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의대 다닐 때 법의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담담한 목소리였죠. 박경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자신이 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냥 화가 나서. 자꾸 안 나간다고 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이 아직도 보인다고 했죠. 쓰러지면서 자신을 보던 눈. 왜요? 왜 그러세요, 그런 눈? 10년 동안 매일 밤 그 눈을 봤다고 했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한 번도.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어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정면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해가 그랬다고. 묻자고. 시멘트로 덮자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이해 말대로 했다고. 박경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느냐고. 딸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7년간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땅에 묻자고 한 사람의 대답치고는 너무나 담담했죠. 박경희는 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죠. 죄책감도 후회도 두려움,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7년 전 계단 위에서 수진을 내려다보며 웃던 그 눈, 죽은 새를 내려다보던 그 눈, 잠든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죽은 사람 같다고 했던 그 눈,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한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스승을 땅에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겨우 19살의 나이, 그리고 7년간 아무렇지 않게 의사의 길을 걸어왔죠. 환자를 살리는 손으로.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차가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2011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죠.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서울대생을 숨지게 하고 7년간 화단에 안매장한 강남문역. 자극적인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과실치사 및 사체은닉, 딸에게는 범행 방조 및 사체은닉 공모가 적용됐죠. 특히 딸에게는 범행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테이프 속 대화를 근거로 검찰은 주장했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은폐를 주도했다고. 빨치업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였으며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어머니의 상황에 휩쓸린 것일 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이프 녹음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딸이 했던 말들이 결정적이었죠. 신고하면 대학에 못 간다는 말, 화단에 묻자는 말, 시멘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 이 말들은 단순히 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폐를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여러 증인들이 출석했죠. 2003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수진의 대학 동기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를 돌봤던 병원 간호사까지 수진의 대학 동기가 증언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성실한 친구였다고 했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경제학자가 꿈이었다고 했죠. 나중에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늘 말했다고. 동기는 증언하다 울먹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했죠. 7년간 억울했을 거라고. 병원 간호사도 증언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딸을 찾았다고 했죠. 우리 딸은 착한 애라고. 그럴 리 없다고 매일 말씀하셨다고. 임종 직전까지 딸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죠. 그 어머니가 딸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물었죠. 최후 진술이 있느냐고. 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딸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죠. 드디어 반성의 말을 하려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한다고 했죠. 법정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사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환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고. 7년간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좀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병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들킬까봐 불편했다는 고백이었죠.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숨죽였죠. 어머니에게는 과실치사 및 사체은닉죄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딸에게는 범행 방조 및 사체언닉 공모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박탈. 딸은 판결을 듣는 동안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말에 눈썹이 잠깐 움찔했을 뿐이죠. 7년간의 범행 은폐보다 의사 면허를 잃는 것이 더 신경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은폐를 주도했다고.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한 자가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가볍게 여긴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이죠.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이수진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젊은이였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꿈을 희생했다고. 그런 그녀가 이용당하고 7년간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고.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범죄라고. 판결이 끝났습니다. 모녀는 법정을 빠져나갔죠.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걸었죠.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희미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남의 일인 것처럼. 그 표정을 본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반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다고 했죠. 어떤 기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눈을 잊을 수 없다고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텅 빈 눈이었다고. 2011년 10월 수진의 유골은 어머니 곁에 안장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 땅이었죠. 7년 만에 모녀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장례는 수진의 대학 동기들이 치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죠.
유골함 옆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였습니다. 맨큐의 경제학. 손때 묻고 밑줄이 그어진 수진이 끝까지 품고 있던 그 책이었죠. 그리고 작은 은반지 하나. 안쪽에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동기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어머니 곁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납골 땅에는 정적만이 흘렀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유골함 위에 놓인 경제학 책 표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수진이 꿈꾸던 경제학자의 길.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던 그 약속. 모든 것이 이 작은 납골 땅에서 끝났습니다. 아니, 7년 전 그날 밤 이미 끝나 있었죠. 세상은 수진을 도둑이라 불렀습니다. 7년간 그 누명을 쓴 채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죠.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이제 모녀는 다시 함께입니다. 작은 나폴 땅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수지는 마침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2011년 가을, 수진의 유품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수진의 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죠. 표지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수진의 글씨가 나타났죠. 또박또박하고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수첩에는 수진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8개월 과외, 어머니 수술, 복학, 졸업, 행정고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죠. 어머니 수술만 끝나면 다시 학교 가서 경제학자 될 거야. 가난해도 괜찮아. 어머니만 건강하면 돼.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수진이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말해보자. 안 되면 노동청에 가자. 포기하지 말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날 밤 차가운 시멘트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과 진리가 있으면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가? 우리 사회는 정말 공정한가? 한 사람은 의사가 되려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의대에 보내준 스승을 땅에 묻자고 했습니다. 7년간 그 땅 위를 밟고 다니며 아무렇지 않게 살았죠. 그리고 의사가 됐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딸을 믿었죠.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죄는 덮을 수 있습니다. 시멘트로, 시간으로, 거짓말로.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다가 언젠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세상에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워진 기억 위에 남겨지는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여기는 남겨진 기억들입니다.